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세계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죠. 쌍둥이 빌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미국 뉴욕 맨하튼에 있습니다. 세계무역센터예요. 이날 비행기 2대가 날아와서 건물을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게 벌써 19년이나 된 9.11 테러 사건인데요. 알카에다라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범들이 미국을 상대로 벌인 초대형 테러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3,000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6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9.11 테러는 세계무역센터가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총 4대의 비행기가 사용된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2대가 이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부딪혔고 한 대는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을 공격해요. 나머지 한 대의 목표는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였습니다. 이 워싱턴 DC로 가던 비행기는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저항하면서 중간에 추락했죠. 사용된 비행기들은 이 사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투기가 아니고요.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 운행하는 일반 여객기였다는 겁니다. 테러범들 외에 일반 승객들도 많이 타고 있었어요. 공중에서 테러범들이 폭탄과 총을 꺼내 협박하면서 납치했던 거죠. 비행기 자체를 납치한 겁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공중에서 납치되는 일을 하이제킹이라고 불러요. 하이제킹은 원래 자동차 강탈 사건에서 쓰이던 말입니다. 미국에 1919년부터 33년까지 술 제조와 운반, 판매, 수출입을 금지하는 금주법이 있었거든요. 이때 주류업자들이 금주법을 피해서 몰래 술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피아들은 이 술을 운반하는 배와 차를 뺏기 시작했죠. 이때 마피아들이 차를 뺏을 때 운전수에게 처음 꺼낸 말이 하이잭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안녕 형씨 이 정도 느낌인데요. 이게 하이제킹의 어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의 하이제킹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 역사상 최초의 하이제킹 사건은 창랑호 납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1958년 2월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11년 뒤인 1969년 12월에는 북한 공작원인 조창희가 비행기를 납치해 북으로 가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 1월 강원도 속초에서 다시 하이제킹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오늘 알아볼 사건인데요. 이번 이야기는 1971년 1월 23일 강원도 속초에서 벌어졌던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미수 사건입니다. 미수니까 다행히 실패로 끝난 사건인데 범인은 누구며 어떤 목적으로 하이제킹을 시도했고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사건은 왜 일어나게 된 건지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969년 12월 11일이에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벌어진 여객기 납북 사건을 알아봐야 합니다. 1969년 12월 11일 시간은 오후 12시 25분 승객 47명과 승무원 넷을 태운 대한항공 YS-11기가 강릉에서 이륙합니다. 목적지는 김포공항이었어요. 40분 정도가 지난 오후 1시 5분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김포공항이 아니에요. 북한의 원산이라는 곳의 비행장이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륙한 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해서 북으로 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한국의 민간 여객기가 한국의 허락 없이 북한에 도착할 수 있던 걸까요? 착륙까지 했다는 걸 보면 북한은 이 여객기가 자신의 땅으로 들어오는 걸 허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제탑에서. 북한의 입장 돌아봐야겠죠. 비행기가 도착한 그 다음 날 북한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승객들과 함께 자진 입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내무부에서 사건을 조사했는데 확인 결과가 이래요. 비행기가 강릉에서 출발하고 15분 정도가 지났을 때 조종석으로 들어간 남성 승객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정체는 북한 공작원인 43살의 조창희였습니다. 조종석에 너무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수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조창희는 준비해온 권총을 꺼내 기장과 부기장을 위협했고 비행 항로를 북으로 바꿨던 거죠. 이렇게 한국 여객기가 북으로 넘어가 착륙할 수 있었던 거고, 조창희는 먼저 비행기에서 내려요. 그리고 미리 준비된 여기서 차를 타고 북한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떠납니다. 엄청난 임무 수행을 완료한 거죠. 영웅 대접 받았을 거예요. 기장과 부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북한에 내린 겁니다.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강제로 사상교육을 받게 됐죠. 이 사진은 그때 아직 돌아오지 못한 12명 중 한 사람인 황원 씨의 아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건 당시 6살이었는데요. 지금 50대가 됐어요. 사건이 알려지자 우리나라에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엔이 나섰어요. 납북된 사람들과 여객기에 송환을 요청했는데 처음엔 북한이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나라까지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인 1970년 2월 14일 판문점을 통해 39명을 돌려보냈죠. 12명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북한의 사상교육을 크게 거부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39명은 왜 보내줬느냐? 북한이 봤을 때 이들은 사상교육이 충분히 됐으므로 한국에 돌려보내도 자신들을 대신해서 사상을 전파하고 다닐 거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요. 남은 12명이 아직 북한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71년에 오늘 알아볼 사건이 다시 벌어지는 거죠. 왜 이 사건을 먼저 설명했냐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알아볼게요. 1971년 2월 23일 오후 1시 5분 강원도 속초에서 김포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 포커 27이 이륙합니다. 승무원 5명과 승객 55명이 타고 있었어요. 처음 30분 동안은 정상적으로 비행했습니다. 하지만 1시 35분이 되자 사건이 일어난 거죠. 가만히 두 번째 줄에 앉아있던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반에 있던 가방을 꺼내요. 여기서 폭탄 2개를 집어듭니다. 바로 터뜨려버려요. 이 폭발은 비행기 복도 중간에서 일어났고요. 기체에 40cm 정도의 구멍을 냅니다. 두 번째 폭탄은 조종실 입구를 부쉈어요. 그러자 다시 2개의 폭탄을 양손에 쥐고 조종석에 들어갑니다. 기장에게 당장 비행기를 북으로 돌리라며 소리를 지른 거죠. 2년 전에 있었던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 사건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1971년 1월 23일 대한항공 여객기 포드 27을 납치해 월북을 시도한 김상태라고 합니다. 기장은 얼른 김포로 향하던 비행기를 북으로 돌렸어요. 하지만 이건 속임수였습니다. 김상태가 크게 흥분한 상태였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으니까 우선 따라주는 척만 하고 사실은 강원도 고성으로 방향을 돌린 거죠. 위장 착륙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이 상태로 10분 정도를 비행해요. 기장은 아직 흥분한 상태로 폭탄을 쥐고 있던 김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우리는 이제 막 북한 경계선을 넘었고 현재 북한 땅에 들어왔으니 곧 착륙하겠다며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김상태는 이제 북한에 도착했다는 기장의 말에 속았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고 고성군 화진포 해변에 바퀴를 내리는 순간이 됩니다. 이때 김상태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조종석 유리창으로 바깥을 보니까 여기가 고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사람 고향이 고성이었거든요. 기장보다 여기 지리가 익숙했던 겁니다.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에 김상태는 더 화가 났고 흥분한 상태가 됐는데요. 자신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으니 언제든 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면서 다시 북으로 비행하라는 협박을 했어요. 착륙 직전이었는데 하는 수 없이 기장은 다시 고도를 높여 비행을 시도했죠. 비행기는 동해안을 따라 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군사 경계선까지 20km밖에 남지 않았고 이대로라면은 3분 뒤에 북한으로 넘어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장도 2년 전 비행기 납북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같은 회사 비행기였거든요. 이대로 넘어가면은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 사건은 미수로 끝납니다. 김상태가 실패한 거죠. 비행기는 속초공항에서 이륙한 지 1시간 10분 만인 오후 2시 18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에
초도리 해변가로 불시착합니다. 승객들은 크게 다친 것 없이 무사히 다 내릴 수 있었어요. 북한 경계선을 넘기까지 3분을 남겨놓은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납북을 막을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알아봤던 1969년 대한항공 납북 사건 때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 1969년의 사건 때만 해도 비행 중에 조종실 문을 잠그는 건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인인 조창희가 그때는 손쉽게 문을 열고 조종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건 이후 항공법이 바뀌어요. 조종석 문을 반드시 잠궈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고 1971년 때는 조종실 문이 잠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상태는 조종석에 들어가기 위해 폭탄을 하나 더 쓸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 폭탄으로 조종실 출입구가 부서지기 전에 기장은 빠르게 납치범이 탔고 위치는 강릉 서쪽 30km 지점이라는 무전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무전은 관제센터와 속초공항 관제탑에 전달됐고 테러 소식을 들은 공군은 바로 전투기 2대를 띄웁니다. 납치가 일어난 지 15분 만에 문제의 여객기 근처로 접근한 전투기들은 더 이상 북으로 가지 못하게 주변을 둘러쌌어요. 공군에서 출격시킨 전투기는 F5라고 합니다. 막 도입된 최신형 전투기라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기종이었어요. 범인은 이 전투기를 보고 놀랐어요. 더 흥분합니다. 이때 기장이 김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 번 더 속이는데요. 접근한 전투기는 우리나라 게 아니라 북한군의 미그기가 마중 나온 거라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말에 김상태는 정말로 자신이 북한에 왔다고 또 속았어요. 1969년과 2년 뒤에 다시 일어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무장한 보안 승무원이 함께 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은 69년에 벌어진 납북 사건 이후 하이제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14명이 전문 훈련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보안 승무원이 돼서 국내선에 한 명씩 배치되고 있었죠. 보안 승무원들은 겉으로 볼 때 일반 승객과 다르지 않은 평상복 차림으로 탑니다. 하지만 총을 소지하고요. 맨 앞이나 뒤에 앉아요. 그래서 비행 도중 벌어질 수도 있는 사건의 해결을 담당하게 되죠. 김상태가 하이제킹을 시도한 대한항공의 포도 27 여객기에는 최천일이라는 보안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건 순간엔 일반 승객처럼 뒷좌석에 앉아서 조종석에 들어가려고 앞좌석에 앉아있던 김상태하고 거리가 먼 상태였거든요. 범인이 이미 2개의 폭탄을 터뜨리고 다시 2개를 더 들고 있었죠. 그래서 함부로 제압을 시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피해가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최천일 보안 승무원은 어떻게 해야 범인의 눈에 띄지 않고 접근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죠. 여기서 엄청난 위기대처 능력이 나옵니다. 선택한 방법은 승무원 중 최석자 씨의 도움을 받는 거였어요. 범인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최석자 씨에게 이런 부탁을 한 거죠. 방송을 내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북한 공영에 지금 들어왔으니 승객 모두는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찢으라는 가짜 방송을 내보냈고 승객들에게 일부러 더 크게 우는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승객들이 연기를 실제로 한 거예요.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겠구나.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보안 승무원인 최천일 씨는 승객들을 달래는 척하면서 점점 조종석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했죠. 그러면서 범인과 가까워지자 조용히 몸을 숙였고 김상태 제압의 기회를 노립니다. 이때 북한군의 미그기가 마중 나온 것이라는 기장의 거짓말에 속은 김상태가 전투기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최천일 씨는 이때를 노려서 총을 쐈어요. 범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이렇게 여객기는 북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때 총에 맞아 사망할 때 범인이 손에 들고 있던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폭탄이 작동돼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폭탄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수습조종사인 전명세 씨가 몸을 날려서 폭탄 위를 덮습니다. 몸으로. 결국 폭탄이 터져요. 그리고 다행히 비행기와 승객에게는 문제가 없었지만 온몸으로 폭탄을 막으면서 왼팔과 오른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게 되죠. 여객기는 고성의 초도리 바닷가에 비상 착륙했고 전명세 씨는 군 병원에서 응급처치받은 뒤에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이동 도중에 과다출혈로 사망했어요.
이렇게 1971년 1월에 벌어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월북 사건은 미수로 끝납니다. 범인인 김상태는 22살이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에서 태어났고 사건 당시엔 거진읍에 살고 있었다는데요. 특별한 직업은 없었어요. 그런데 독학으로 폭탄 제조를 할 만큼 관련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된 폭탄들이 다 직접 만든 거였거든요. 납북 미수 사건 이후 경찰은 김상태를 당연히 북한 공작원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가족과 대인 관계를 조사해 봤는데 북한과 아무 관련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북한에서 계획한 대남 도발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한국 사람이라는 건데 왜 한국 사람이 한국 비행기를 납치해서 북한을 가려고 했냐는 거죠. 이 범행 동기는 김상태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길에서 삐라를 주운 적이 있었다는데요. 그리고 2년 전에 1969년인 거죠. 여객기 납북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북한에서 국빈 대접을 받는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태는 자기가 한국 사람이지만 여객기를 납치해서 그때 그 범인처럼 조창희처럼 비행기를 납치해서 월북시킨다면 북한의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아보고는 싶지만 김상태가 현장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왜 대한항공 여객기를 납치해 북한에 갈 생각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대한항공 F-27 여객기 납치 월북 사건은 기장과 승무원, 보안 승무원의 순발력과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전명세 조종사의 희생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명세 씨가 몸으로 폭탄을 막지 않았다면 여객기 납북 사건은 미수에 그쳐도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발하는 초대형 사건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전명세 조종사는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1등 보국 훈장을 받았죠. 준비한 사건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남아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971년 1월에 벌어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좀 할 차례인데요. 이 사건은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다하다 한국 사람이 한국 비행기를 납치해서 북한에 갈 생각을 하는지, 가면 잘 살 수 있을지도 미지수거든요. 나름의 도박을 했겠죠. 진짜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귀순하거나 아니면 총살 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을 텐데, 그래요. 굉장히 좀 무모한 범인 입장에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이번 사건 2년 전에 먼저 일어난 1969년이죠. 대한항공 YS-11기 강제 납치 및 월북 사건을 일으킨 범인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범인이에요. 조창희라고 하고 경기도 평택 사람입니다. 1946년 육군 13연대에 입대했고요. 17년간 대한민국에서 복무한 군인 출신이에요. 기장과 부기장을 협박할 때 사용한 권총은 제대하면서 가지고 나왔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4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사건 당시 아내와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대 후에 직업이 없었고요. 도박으로 많은 빚을 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왜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비행기가 납북되고 북한 비행장에 착륙했을 때 북한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차를 타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런 점을 보면은 아마 오랫동안 조창희와 북한은 연락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완전히 북한 공작에 우리나라가 당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지금 여객기 납치 위험이 거의 없어요. 항공 보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금속이 애초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손톱깎이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소지할 수 없는 정도예요. 비행기 탈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 승무원 탑승 제도가 1993년에 폐지됐어요. 출입국 검사할 때 다 걸러진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미국은요, 9.11 테러를 겪으면서 에어 마샬이라고 불리는 항공보안관의 수를 33명에서 수천 명으로 놀립니다. 여객기마다 의무적으로 다 탑승시켜요. 이게 영화 장면인데 논스톱이라는 영화고요.
리암 니슨이죠. 여기서 리암 니슨의 직업이 에어마샬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보안 승무원 정도 되죠. 문제는 미국이 지금 에어마샬을 운영하지만 이게 효율적이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1년간 항공보안관이 체포하는 용의자 수가 평균 4.2명 정도인데요. 1년에 4, 5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4, 5명을 검거하기 위해서 에어마샬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비용은 2억 달러가 넘고 있다고 합니다.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폐지 여론이 나오는 중이기도 해요. 그런데 미국은요, 아직 그 9.11의 테러 공포가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테러를 무서워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테러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아직은. 그렇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고 있지만 에어마샬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더 이어지겠죠. 여기까지입니다.